자, 10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형식이 한 나라 때부터, 한 무제 때부터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원래 주나라 왕의 때, 주나라 왕과 제후와의 관계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였는데 한 나라 때 천명사상과 하의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것을 국제관계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고조 때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봉공주를 보내고 물자를 제공하는 화친을 체결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 무제 때 가게 되면서 한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그들의 생각과 현재 현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방식을 주변 국가의 관계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한 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가 실제 주나라 왕과 제후와의 관계와 같은 상하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엄격하게 고정된 틀도 아니었고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단되거나 재개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특히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직접적인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남비에서의 경우에는 한 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지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었고 한 나라는 그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주변 국가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나라는 만약에 그 나라를 직접 정복하거나 지배할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걸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 관계에 적용되었었던 외교의 틀에 불과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관계가 이후에 유진남북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나라 때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요 강대국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몇 줄 칩시다. 형식적이고 이론적이었어요. 자,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죠? 다만 외교의 틀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였잖아. 그치? 자, 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중심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공을 바칠 나라도 한 나라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주변 국가가, 그리고 책봉을 해주는 나라 역시 한 나라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였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론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한 나라는 통일왕조였어요. 그죠? 중원의 통일왕조였어. 근데 위진 남북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 상황이었어. 그지? 특히 남북조 시대 때의 경우에는 중국이 5호가 장악했던 북조와 그리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족이 세운 남조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기억이 나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북조는 남조와의 전쟁이, 대립이 가장 중요하였고 남조 입장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대상은 바로 북조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남조와 북조는 서로 이렇게 가장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느냐? 얘네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아니면 우리 둘이 싸우는데 적어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가만히 보기만 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눈앞에 있는 적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 때에는 상대방이 적인지 동맹인지 아니면 중립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몇 줄 칩시다,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국가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물론 주변 국가가 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주면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제일 나쁜 상황은 뭘까요? 내가 아닌 다른 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게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요. 고구려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 고구려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고구려라는 나라가 나한테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데 남조한테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 이거는 최악인가요? 아니면 최선인가요? 최선인가요? 최악인가요? 그 중간이겠지. 그지? 얘는 적어도 나랑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북조 입장에서 남조 편만 듣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편만 듣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고구려한테 너 나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으면서 왜 남조랑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한 거지 결정해 라고 압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일단은 적어도 나랑 적이 아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같은 나라는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교류를 하고 선진문물을 수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원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이 무슨 말이었어요? 이론적이 중심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라고 한다면 다원적은 뭐예요? 그것이 여러 개였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얘가 나랑 싸울 것인지 남의 편일 것인지 아니면 중립을 지킬 것인지를 확인하는 대단히 현실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외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모의고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 모의고사 본다고 하는데 그지? 네,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면 평소보다 좀 빨리 진도를 나가두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래요. 시험 범위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15쪽까지로 네 확정을 지었어요. 그때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 뭐 졸업앨범 촬영이다 모의고사다 빠지는 날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험 만약에 진도를 못 나가면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수업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진도를 나가야죠, 그죠? 15쪽까지는 적어도 진도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자니 뭐 졸업앨범을 찍을 때 이번 금요일 날 뭐 컨셉을 가지고 찍는다면서? 네. 각 반마다 뭐 다양한 컨셉을 잡던데 뭐 어떤 반에서는 호그와트 컨셉이고, 그지? 뭐 복고 컨셉이다, 농부 컨셉이다,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니네는 뭐 어떤 거 해? 자유? 응? 그냥 알아서 다 간 맞추는 거 안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니네만 되게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반이구나.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추느니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자는 주의구나. 뭐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옷도 빌리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럼 비 오면 망하겠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예 어떤 반은 아예 샀다고 하던데 그냥. 그렇군요. 비가 오지 않기를 잘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남북조 시대의 남북조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방금 이야기했어요. 밑주십시다. 남북조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불교라든지 율령과 같은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민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구려같이 강력한 나라는 남북도 모두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이죠. 자, 백제 보도록 합시다. 백제는요, 비추칠게요. 주로 남조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백제는 물론 한때 북조하고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고구려가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잖아요, 그죠? 자, 그때 백제가 북조에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압박해달라. 북위 때였는데요. 북위에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압박해달라. 우리 너네한테 조공 바치는 나라 아니냐, 좀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위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적으로 돌리고 싶을까 싶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북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찌 부모가 한쪽 자식 편만 들 수 있느냐? 나는 너네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고구려도 조공책봉 관계도 맺고 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북위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실망한 백제는 이후에 주로 남조들과 책봉의 관계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교 유학, 건축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백제 무령왕릉의 모습을 보면은 남조의 벽돌 무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이 백제와 남조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한강을 장악하기 이전에 6세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백제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나제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리고 백제는 신라를 이용을 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도와줌으로써 신라의 국력을 키워서 고구려를 압박한 의도로 나제 동맹을 맺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신라를 도와서 밑주십시다. 남조와 자기들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라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한강 유역을 백제와 함께 뺏은 뒤에 원래 나눠 먹기로 했지만 독차지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는데, 하지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무엇이 가능해졌어요? 백제의 도움 없이 중국과 교류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강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는 남북조와 밑주십시다. 남북조와 직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후에 무엇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당 동맹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1번 보도록 합시다. 5세기 야마토 정권 시기에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어요.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참 되게 많이 좀 조심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영상을 우리 임진왜란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악플까지는 아닌데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내가 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거 없이 그딴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악플을 달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근거에 없는 얘기를 했나 열심히 찾아봤더니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한테 어떻게 욕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나도 똑같이 악플 다는 놈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댓글 달고 말았거든요. 아무튼 그냥 내가 수업하는 내용이면은 편하게 할 텐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자, 여기 부분이 바로 그러해요. 원래 이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송제양진 남조 기억나죠? 그죠? 그 중에 송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 송서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외의 5왕이 조공을 하고 장군호를 받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호족 연합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족들의 힘이 강해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야마토 정권의 왕이 남조에게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음으로써 중국의 권위를 빌어서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구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밑주십시다. 백제, 신라하고 사절을 교환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교재에는 없는데요. 교과서 58페이지에 보면은 사진 자료 하나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한위 노국 위가 그 한외 맞지 미안해요. 한위 노국 왕인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인 도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도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도장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한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재학증명서 행정실에서 떼봤나요? 떼면 마지막에 뭐가 찍혀요? 오산고등학교 장의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이에요? 오산고등학교의 교장의 권한으로 이 문서가 진짜임을 확인한다, 승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 조선이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 명나라가 조선에게 무엇을 주느냐? 도장을 줬거든요. 이 도장으로 너의 권한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도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책봉을 받았다라는 것이라고도 그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도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은 후한의 광무제 기억나나요? 왕망의 신왕조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다시 복귀시킨 후한의 광무제가 외의 노국왕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일본의 농부가 농사 짓다가 우연한 계기에 금 도장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 그래서 한동안 사실 이게
가짜 아닐까라는 의혹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실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의 경우에는 아마 후한 시기부터 중국과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하게 만드는 물건이 바로 한위 노구광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됐죠? 자, 이 남북조 시대 때 조공과 책봉의 관계의 특징 보도록 합시다. 자, 남조와 북조는요 서로 사전을 교환했어요.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외교적인 업무나 외교적인 어떤 용무로 사전을 교환할 일은 있기는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상대국 사전을 조공 사전로 취급을 하기도 했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은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경쟁했어요? 내가 진짜 중국의 왕조이다, 내가 진짜 중원의 왕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정통성,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나라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사절을 조공사절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는 어느 나라한테 조공을 할 것인지 누구로부터 책봉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밑줄 칩시다. 조공국은 책봉국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했다. 고구려와 같이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시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주나라 왕과 제후의 관계처럼 임금과 신하 상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다만 서로 간의 우호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것을 상징하는 의례, 의식과 예절에 불과한 외교의 형식이었다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바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남조 어떤 나라 됐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남조, 송, 제, 양, 진 있었어요. 그죠? 자, 양직공도는 바로 그 송제 양진 가운데 양나라 때 그린 그림이에요. 양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그린 그림이 바로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에는요 사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양과 그 국가 사이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게 양직공도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옷 스타일을 입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직공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요거를 보면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뭘 떠올리면 될까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다원적인 외교 관계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되셨나요? 됐겠죠 뭐.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11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요. 자유 주제로 컨셉으로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뭔가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사진도 기대해봐도 될까? 우리도 의정부 유명하잖아, 그치? 의정부 고등학교에 비견될 만한 아주 인터넷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사진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봐도 될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의외로 니네 반처럼 이렇게 얌전한 애들이 그런 거 하면 또 되게 좀 충격적이긴 하겠다. 뭐 저는 되게 드래곤볼의 프리더 막 이런 거 뭐 하는 애들도 있었고 되게 웃기는 거 많았는데 그지?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엘사라고? 네가? 엘사예요. 괜찮네. 충분히 충격적이겠는데? 자, 11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게 40분에 끝나나요? 45분인가요? 네, 시간 충분하네요. 내가 너무 진도를 빨리 뺀다. 빨리 빼면 좋지 뭐, 그지? 자, 봅시다. 자, 그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 끝이 나고요. 당나라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나라 때 중국은 통일 왕조였어요. 그죠? 중국이 통일된 왕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분열된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수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수나라 망한 다음에 다시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당나라 통일왕조예요? 통일왕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나라 때 이론적이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중국이 분열되면서 다원적인 관계로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중국이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었으니까 어떻게 돌아갔겠어? 다시 그렇죠. 이론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자, 7세기 이후에 7세기 이후에 중국이 당에 의해서 통일되고 그리고 안정되고 난 이후에 당나라는 어떠한 외교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다시 중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돌아가게 되었다,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7세기에 가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으로 안정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담 전쟁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인구 이동 이후에 나타났었던 사회적인 혼란이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것들이 일단락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통일왕조로 자리 잡은 당나라가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점차 성장을 하게 되자 자신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밑주십시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질서를 주변 국가에게 요구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 국가가 유목국가였느냐 아니면 농경국가였느냐에 따라서, 유목국가였느냐 농경국가였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나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나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각의 나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당과 토번, 돌궐, 위구르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토번에 대해서, 돌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토번에 대해서 필기도 해줬잖아요. 그치? 7세기의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성장한 나라였다. 송첸캄포 왕 때 전성기를 맞아서 문성공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담 전쟁이 전개가 될 때 당나라를 압박을 해서 당나라의 군대가 신라에서 철수하는데 영향 미친 게 토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돌궐하고 위구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엔 싹 다 빠졌더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 6세기경에 북방 초원 지역에서 성장한 이들이에요. 북방 지역에서 성장을 한 유목민족입니다. 자, 5호가 3세기경에 화북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초원 지역에 뚜렷한 강자가 없었어요. 그때 서쪽에서 한 무리의 유목민족이 이동해 와서 동아시아의 초원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돌궐족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자, 이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문화적 수준이 비교적 낮아서 내지는 농경 지역과 달라서 사실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유목민족 중에서 최초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던 이들이 바로 이 돌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였어요. 자, 예전에 이 돌궐족들이 나중에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투르크, 터키의 조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자, 이들의 경우에는요,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북방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조 가운데 북제, 북주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북위가 동위 서유로 나누고 각각 북제 북주로 나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 북조 중에서 북주와 북제가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 위쪽에 돌고래라고 하는 워낙 강력한 세력이 있다 보니 이 돌고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북제와 북조의 황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강력했던 이들이 바로 돌궐족이라는 사람들이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의 통일 왕조이지만 이제 막 중국을 통일했을 때에는 돌궐이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를 군사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돌궐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조공사절을 보내기도 했던 이들이 바로 돌궐이라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했던 이들이 돌궐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6세기의 돌궐, 7세기의 토번, 그리고 8세기로 가게 되면 위구르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들의 경우에는요, 몽골 지역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유목민족이고요. 계통을 보자면요, 투르크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돌궐족하고 비슷한 그러한 민족적인 특성을 갖는 이들이 바로 위구르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위구르족의 경우에는 어디라고 해야 되나? 중앙아시아 내지는 뭐 서아시아?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아랍권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바로 이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의 경우에는 8세기경에 이 몽골 초원 지역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꽤나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던 이들이 바로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구르족과의 연관성이 좀 있어요. 신라에서 만든 무덤 중에 괴름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덤을 지키는 무인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랍 사람들처럼 생겼거든요. 위구르족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나라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양꼬치도 원래 이들 위구르족의 음식이라고 하죠. 위구르족 한때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서북 쪽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양꼬치를 이제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이제 조선족들이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죠. 원래는 위구르족 음식이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이런 나라들 보니까 어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힘이 꽤나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그다지 두렵지 않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무엇보다도 이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나라는 농경국가였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이었는데 이들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농경 문화나 동아시아 문화하고도 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지, 따라서 당나라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나라였는데 그 수준 높은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절실하지 않았다. 그죠? 이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국의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당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거든. 자, 그러다 보니 당나라가 조공책봉 관계를 맺자라고 했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이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거부하면서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당나라가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라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당나라하고 교류를 할 경우에 이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을 비롯해서 값비싼 물건들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싶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교류를 원했기 때문에 경제적 교류를 위한 무슨 관계만 맺으려고 했다?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이건 조공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뭔가 선물을 보내면 그에 대한 대가로 답례가 돌아오네, 물물 교환이네, 국가 대 국가 간의 공무역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다만 당나라 입장에서는 조공 관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교과서에서는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조공 관계가 맺었던 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서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말이라든지 모피라든지 값비싼 물건을 많이 보냈는데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물건이 시원찮아. 열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눈치십시다. 만약에 이 조공 관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 공격을 하면서 당나라를 더 압박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당나라가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나라가 중국의 통일 왕조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요구했던 관계를 이들 토번, 돌궐, 위우르 같은 나라들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밑에 8세기 이후에 당이 오히려 군사적 열세에 처했다라는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거만 좀 지워주세요. 그 줄만. 8세기 이후 당이 오히려 군사적 열세. 예적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나 했더니 이 사례에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표한 표현이다 보니 교과서 삭제가 됐는데 난 왜 지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지우는 게 맞더라고요. 8세기 이후 당이 오히려 군사적 열세에 처했다라는 부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당나라가 이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고 이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이익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곤란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군사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언제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 고조가 흉노어를 대하는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당나라 역시 밑주십시다. 화번 공주의 파견 등을 통해서 화치를 맺으면서 적대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그죠? 중국이 아주 잘 나갈 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에는 직접 정복을 하거나 혹은 그보다 엇비슷하지만 약간 더 센 경우에는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지만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오히려 더 약한 경우에는 화친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나라는 토번, 돌궐, 위구르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성공주 같은 경우가 그 토번의 송첸캄퍼 왕하고 결혼했던 문성공주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늘 중무한 왕조가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을 압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른 바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종이 쳤는데 오늘 내가 진도가 좀 빨라서 약간 시간이 좀 남았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신라, 발해, 일본 같은 나라. 네. 네. 지금 유튜브에 올릴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중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초상권? 이렇게 대기를 하나? 아니, 카메라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우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 자, 방금 얘기했던 토번, 돌궐, 위구르가 딱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신라, 발해,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당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죠? 농경 국가예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죠? 당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직 문물이 이들의 나라의 발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교류 말할 것도 없죠.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을 때 이들의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믿주십시다. 신라나 발해 같은 나라들은 당연히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받아들였겠죠, 그죠? 오타 있어요. 조공 관계예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견당사의 파견을 통해서 믿주십시다. 견당사의 파견을 통해서 조공 관계만 맺었습니다. 자, 견당사 기억나나요? 일본에서 당나라로 보내는 게 견당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지? 수나라 때도 일본이 외교사절을 보냈었는데 뭐라고 불렀을까, 그러면?
네, 맞아요. 수나라 때는 견수사라고 부르다가 수 당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견당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왜 책봉을 안 받고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했을까? 네, 멀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인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중원 왕조와 대등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견수사 때 일본에서 수나라에 보낸 조공사절에 가져간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해 지는 나라의 천자, 수나라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니네랑 나라랑 쌤쌤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수나라 황제는 그 편지를 보고 무척 열받아 했지만 그냥 섬나라 애들이 잘 뭔 모르고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자라고 하면서 이게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튼 일본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공 관계만 맺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라 일본 발해가 당이 요구한 관계를 수용한 까닭은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되면 국내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고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물들이 자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신라 발해 일본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은 신하의 나라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밑줄칩시다. 정치적 이해가 어긋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해가 어긋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신라는 당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랑 싸웠고 또 이기기도 했어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9세기 이후에 당나라가 쇠퇴하면서 더 이상 조공을 보내고 받아올 것이 딱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견당사의 파견을 중단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 지배 피지배 관계, 상하의 관계로 볼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했다라고 당시의 조공책봉 관계를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라 일본 발해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 그 내용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10월